먼저 길은 다음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었지요. 연이어 뻗어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간 길을 되돌아올 수 있을까 의심까지 하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그 어느 훗날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했지요. 두 갈래 길이 습속으로 다 있었네. 나는 사람 발길이 드문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답니다.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 중에서. 하얀 사랑 6회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심하게 다투기라도 한 거니? 처부모도 부모라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싸웠기에 장인이 돌아가셨다는데도 오지를 않아? 가족들은 혜인이 이혼까지 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저 이혼했어요. 혜인은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다. 뭐? 이혼? 내가 이혼을 했단 말이냐? 네. 언제? 벌써 몇 달 됐어요. 그럼 아버님이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아셨니? 혜인은 애써 담담해지려고 했지만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전혀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셨나 봐요. 혜인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 아셨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올케의 말을 들으니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내게 그런 유언을 하신 거야. 불쌍한 혜인이를 잘 보살펴주라고 부탁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건 모두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어요. 혜인의 절규에 방아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혜인아, 그렇게 자책할 건 없다. 설사 아버님이 내일로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가시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니. 그게 아버님의 운명이었는지도 몰라. 아버님의 운명.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낸 이 오라비가 그저 미안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왜 김서방하고 이혼을 했는지는 묻지 않겠다. 두 사람 다 어른인데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했을 테지.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냐? 오빠는 행여 여동생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을까 염려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또다시 예전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엉뚱한 생각은 하지 말고 혼자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빠들이나 올케들하고 상의해라. 힘이 닿는 대로 도와줄 테니까. 네. 아버지가 세상에 없는데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갔다. 어느덧 49제를 지낼 즈음에는 가족들도 어느 정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49일째를 마치면 각자의 생활터전으로 돌아가게 될 터였다. 가족들이 아침 일찍부터 제를 지낼 준비로 분주할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마당에 자리를 펴놓고 제기를 닦던 큰올케가 달려나갔다. 안녕하셨어요. 저 김서방입니다. 민혁이 미연이도 같이 왔습니다. 네? 누구시라고요? 큰올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둘러 대문을 열자 우일과 아이들이 나란히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우일이 오리라고는 그것도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른 새벽에 찾아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것은 혜인도 마찬가지였다. 혜인은 대청마루 끝에 서서 지금 자기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믿기지 않아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꿈은 아닐까? 혜인은 그들이 너무도 반가웠다.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고 반가웠다. 엄마! 민혁과 미연이 달려와 혜인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민혁아, 미연아? 혜인은 민혁과 미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가슴이 벅찼다. 어쩌다가 이 여린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어쩌다가 아이들에게마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가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벌을 주소서, 벌을 주소서. 혜인과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우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가족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애써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 죽여 함께 울었다. 엄마 미워, 엄마 미워. 그래 미안해, 이 엄마가 나쁜 엄마야. 미안하다, 애들아. 자, 이제 그만 진정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곁에서 안쓰럽게 지켜보던 큰오빠가 아이들과 혜인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미연 아빠, 고마워요. 혜인은 진심으로 우일에게 고맙고 감사했다. 고맙긴 내가 오히려 미안해. 난 아버님이 세상 떠나신 거 정말 몰랐어. 그날 가족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했다. 우일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온 걸 보고 은연중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 가족들 모두 불행 중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법.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다만 한 가지, 좀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님의 운명인 걸 어쩌겠냐. 그러니 이미 가신 분 너무 오래 가슴속에 두지는 말자.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큰오빠 역시 슬픔을 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오늘 김서방과 민혁이 미연이가 와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아버님도 기쁜 마음으로 좋은 곳에 가셨으리라 믿는다. 큰오빠는 말을 마치더니 아버지의 유품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던 초등학교의 책상 서랍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혜인은 그 잡다한 아버지의 유품 가운데 유독 일기장에 마음이 끌렸다. 오빠, 이 일기장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나도 미처 살펴보진 못했지만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거라. 혜인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소중하게 하는 채 눈을 감았다. 손때 묻은 일기장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지는 듯한 느낌에 또다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엄마 울지 마, 응? 옆에 있던 미연이 혜인의 무릎에 앉으며 고사리같이 여린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래, 이제 울지 않을게. 고맙다, 미연아. 혜인은 마음을 진정하며 일기장의 마지막 쪽을 펼쳤다. 오늘 교육청에 제출할 서류가 있어 시청에서 호적 등본을 발부받았다. 무심코 내용을 확인하다가 뜻밖에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혜인이는 이미 수년 전에
나의 호적에서 제적이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혜인이의 호적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혜인이 그 불쌍한 것이 이혼당하여 원적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 마음 약한 것이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상심해 있을까? 내 마음이 아프다. 내 가슴이 아프다. 당장 뛰어올라가 데려오고 싶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혜인아, 아버지는 알고 있다. 내 가슴 속 뜨거운 사랑을, 너무나 뜨거워서 주체하기 어려운 너의 불같은 사랑을, 사랑하는 내 딸 혜인아, 슬픔의 날이 가면 행복한 날이 온다고 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꿈을 가지렴. 꿈속에서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잖니. 날다가 힘에 부치거든 나를 불러라. 혹시 기가 어두워 듣지 못하거든 고함이라도 질러라. 이 못난 아버지 약하지만 너의 힘이 돼주마. 혜인아, 아버지는 기다린다. 너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지친 어깨를 아버지 가슴에 기대어 올 때를. 그것은 단순한 일기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한 맺힌 절규였다. 혜인은 눈물로 글씨가 번져있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 보다 못한 그놀케가 혜인에게서 아버지의 일기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놀케도 끝까지 읽지 못하겠는지 일기장을 큰오빠에게 건네주고는 조용히 일어나 방에서 나갔다. 얼마 뒤 온 가족이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을 통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러자 또 한 번의 통곡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혜인은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과음을 하시다가 결국 그렇게 비명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몰랐다. 혹시나 했지만 이유를 확인하자 더 이상 가족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이제 그만 서울로 올라가겠어요. 안 된다. 걔 안거라. 큰오빠가 화난 목소리로 혜인을 붙들어 앉혔다. 이제 그만하자. 가신 분을 두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버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을 것이고 원인이야 어떻든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이제 나에게는 너를 보호하고 보살필 의무가 있다. 내가 지금 남편과 아이들 키우며 잘 살고 있다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너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내가 도와주마. 이건 아버지의 유언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피와 살을 나눈 형제야. 절대로 너 혼자 서울로 보낼 수는 없다. 혜인은 몇 번이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보내달라 간청했지만 큰오빠는 말도 못 붙이게 했다. 미녀가, 미연아, 이삼촌이 아빠하고 이야기할 게 있으니 엄마하고 잠깐 밖에 나가 바람 좀 쐬고 오련? 네. 멀리 가지 말고 집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해. 민혁이 알았지? 큰오빠는 아이들에게 당부를 잊지 않았다. 혜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큰오빠와 오일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인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가는지 궁금했지만 짐작이 가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혜인이 좀 들어오너라. 큰오빠가 혜인을 방으로 불렀다. 나 지금 민혁이 아빠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 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 무조건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 내 생각은 어떠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다. 사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우일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혜인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그저 좋은 학교 선배로 자상한 직장 선배로 따르고 좋아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저 의무적으로 아내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혜인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재결합을 하는 것이 우일에게나 자신에게 또 한 번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일과 재결합을 하게 되면 못난 딸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께 속죄해야 할 길이 막혀버린다고 생각했다. 혜인은 장례를 치르며 결심했다. 장례를 마친 뒤에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속죄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우일과 재결합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왜 대답이 없어? 큰오빠가 대답을 재촉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저는 재결합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혜인의 대답에 우일은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큰오빠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혜인에게 물었다. 혜인아, 민혁이 미연이는 누구 자식이냐? 아이들 얘기가 나오자 혜인은 말문이 막혔다. 네가 낳은 자식들이 분명하지? 네. 그럼 그 자식들을 누가 책임져야 하겠니? 너 잊지 않았겠지? 아버지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네가 어쩌면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나는 네가 정말 그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다.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너 또한 네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니? 너는 저 철없는 어린 것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김서방 얘기를 들으니 지금도 제 애미가 없다고 밥도 잘 안 먹고 풀이 죽어서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한다는데 너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더냐? 미안해요. 모두에게 정말. 미안할 거면 낳기는 왜 나? 좋다. 그럼 김서방과 재결합은 못한다 해도 아이들만은 내가 길러라. 그럴 수 있겠니? 그것도 못하겠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키울 수밖에. 남자 혼자 사업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둘씩이나 키우겠나. 김서방, 아이들은 내가 맡을 테니 아이들은 여기 두고 자네는 어서 올라가 보게. 회사 일도 바쁘다면서. 그리고 혜인이 너도 오늘 너 갈 곳으로 가거라.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명심해라. 내가 아이들을 여기 두고 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넌 우리 형제들과는 의절이라는 걸. 우리는 너같이 제 새끼를 헌시짝 버리듯 하는 인정 없는 인간을 형제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에이, 독한 것. 큰오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혜인은 자신이 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는 큰오빠의 대쪽 같은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마음이 불편했다. 방 안에는 이제 우일과 혜인뿐이었다. 혜인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무리 답답해도 우일에게 자신의 가슴속에 강현식이라는 세 글자가 너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지울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 후회 많이 했어. 우리가 이렇게 된 건 그때 내가 너무 경솔했고 속이 좁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모든 걸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아이들을 봐서라도. 긴 침묵을 깨고 오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모든 게 저 때문이에요.
당신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새 출발해서 잘 살아봅시다. 아니에요.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요. 괜찮아, 지금은. 당신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해도 괜찮아. 앞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게. 그리고 아이들이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나 약속할게. 앞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불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아이들 보살피면서 내 곁에 있어만 줘. 부탁해, 여보. 우일은 혜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혜인은 안타까웠지만 재결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갈 사람은 모두 가라고. 꼴 보기 싫으니까. 문 밖에서 큰오빠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인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을 죄 없는 큰오빠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지금 당장 결심하기 어렵다면 아이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나 먼저 올라가겠소.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을 줘. 우일이 체념한 표정으로 떠날 채비를 하려고 할 때 혜인이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가요. 그러면 재결합을 할 생각이 있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당분간만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제가 맡아 기르겠어요.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말에 조금 전까지 풀이 죽어 있던 우일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결국 혜인은 우일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비록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까지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부부가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지냈지만 우일도 더는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혜인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 한 집에서 딴 이부자리를 펴고 살면서 남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행복을 가장하며 살았다. 처음에는 잠자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혜인이 너무도 야멸차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우일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 지 오래였다. 우일은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혜인이 아이들과 자기 곁에 있어주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단념해 버리고 나니 마음도 집안도 편안해졌다. 그렇게 2년을 살았다. 이제 민혁은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2년 후면 미연도 학교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전에 약속한 대로 혜인은 또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혜인은 그때까지만이라고 되뇌며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엄마로서 하루하루를 의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한편의 시 때문에 옛사랑을 기억 저편으로 흘러보내려 안간힘을 쓰던 혜인의 가슴에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아,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 정녕 어쩌란 말이냐. 목이 터지게 소리라도 치고 싶다. 차라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백치라도 되었으면, 차라리 미쳐버리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혜인은 지금 묵을 곳을 정하지 못한 채 하염없는 시름에 잠겨 밤 깊은 동천 뚝방길을 오르고 있다. 어둠 저쪽에서 금방이라도 현식이 혜인아, 나 강현식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며 달려올 것만 같았다.
혜인은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쓸쓸하게 한참을 서 있었다. 채해. 혜인은 자정이 지나고 나서야 시내로 들어와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다. 모텔에서 5분만 걸어가면 친정집이 있었지만 혜인은 일부러 가지 않았다. 집에 들르게 되면 딸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생각이 날 것이고 장례를 치르며 죽음으로써 사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게 느껴질 게 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오빠에게 큰 꾸중을 듣게 될 것이었다. 몸과 마음은 천근만근이 되어 땅속으로 기어드는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잠은 오지 않았다. 밤이 깊을수록 정신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지고 머릿속에는 온통 환하게 미소 짓는 현식뿐이었다.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사랑하는 그의 가슴에 안겨 안식하게 해 주소서. 혜인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화장대 앞에 앉아 미리 사두었던 편지지를 꺼내어 현식 앞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한 번만이라도 그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용기를 주었다. 시인 강현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 된 두 아이의 엄마랍니다. 평소에 시를 가까이 접하지 못했던 저는 어느 날 신문에서 강현식님의 아름다운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저는 강현식님의 시를 읽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맑게 하는 거구나 하고요. 저는 강현식님의 시를 읽는 동안 저의 감상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아 한시도 시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다 읽고 난 후 결심했습니다. 시인 강현식 선생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 뵈어야겠다고 말이죠. 선생님, 일함 때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개인 사정으로 순천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2, 3일 후면 선생님이 계신 광주에 들러 선생님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제게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면 합니다. 만나 뵐 장소와 시간은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시에 드린 부탁 죄송합니다. 부디 광주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1979년 10월 27일 순천에서 독자 인해 드림.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편지를 붙이고 난 뒤 혜인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설사 만나서 실망을 하고 또 실망을 주게 되더라도 그리움으로 활활 타올라 제가 되어버린 자신의 가슴을 내보여주리라.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고야 말리라. 넘을 수 없는 장벽은 사랑을 더욱 불태우게 한다고 했던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아픔과 뜨거움보다 더 가슴 아프고 애절한 것이 또 있을까. 그리워하면서도 자기 앞에 놓인 장벽을 넘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으랴. 혜인은 편지를 붙이고 나서 이틀 동안 순천에 머무르면서 여기저기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광주로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하룻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오후 혜인은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현식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강현식 교수님 좀 부탁합니다. 네, 잠깐 기다리세요. 혜인은 전화를 바꿔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기가 어려웠다. 가슴이 벅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여보세요. 제가 강현식입니다. 누구시죠? 아, 얼마나 애타게 그리던 목소리인가. 혜인은 현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호흡이 가빠져서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이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편지 드렸던 편지는 잘 받으셨나요? 아, 네. 이내 씨군요. 편지 잘 받았습니다. 한번 만나 뵐 수 있는 영광을 주실 수 있는지요? 뭐 영광이랄 게 있겠습니까만 마침 강의가 없으니 지금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나가면 될까요? 지금 어디 계시죠? 여기 충장로 입구에 있는 모스크바라는 경양식집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죠? 혹시 이내 씨는 제 얼굴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교수님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쩐지 이내 씨 목소리가 낯설지 않군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얼른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그렇고 어쨌든 이따가 뵙죠. 전화를 끊은 뒤 혜인은 마치 구름 위에 뜬 것처럼 황홀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랬었구나. 현식 역시 아직 나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라고 하고 이름도 낯설지 않다고 하지 않는가. 혜인은 가슴이 떨려왔다.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 이제 얼마 후면 10년이 넘도록 그리워하며 애태웠던 현식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혜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핸드백을 열고 손거울을 꺼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쳐서인지 얼굴이 부석부석했다. 그렇게 추한 모습을 현식에게 보일 수는 없었다. 혜인은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다시 한 다음 떨리는 손으로 화장도 곱게 새로 했다. 그러고는 자리로 돌아와 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기다렸다. 얼마쯤 지났을까? 베이지색 바바리에 도수가 높아 보이는 검은 뿔테 안경을 낀 단정한 차림의 신사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실내를 두리번거렸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다. 혜인은 떨리는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그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 그는 꿈에서도 잊지 못하던 현식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던 현식이 틀림없었다. 혜인은 현식을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었다. 혜인도 그랬지만 현식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혜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여고 시절 총각 선생님으로만 기억되고 있을 뿐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변했을 현식의 모습은 담겨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미소년 같던 현식의 얼굴에는 이제 막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울리는 희미한 주름이 잡혀 있었고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숱이 많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현식 또한 혜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내가 어줍지 않은 시인 강현식이요. 현식은 혜인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고 혜인도 손을 내밀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현식은 내밀었던 손을 거두어 들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수건을 꺼내어 안경알을 닦았다. 그리고 무언가 확인할 게 있는 사람처럼 혜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보자 혜인의 눈에서는 반가움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저 혜인이에요, 선생님. 혜인은 울음을 삼키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렇구나. 혜인이구나. 정말 혜인이야.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글씨도 눈에 익고 이름도 거꾸로 읽으니 혜인이라서 어쩌면 혜인이가 보낸 편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구나. 아무튼 반갑다. 반가워. 현식도 반가움에 들떠 혜인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안경을 벗더니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 이게 얼마만이냐. 그동안 잘 지냈겠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물론 행복하겠지? 아이는? 현식은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다. 하지만 혜인은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었다. 눈물 때문에 대화가 끊긴 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만 보았다. 한참 뒤 혜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결혼한 거? 우연히 어느 제자한테서 내 소식을 듣게 되었지. 선생님 결혼하신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도 우연히 선생님 제자를 만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린 모두 우연히 서로의 소식을 알게 되었구나. 네,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그래. 물론 혜인이도 행복하겠지. 혜인은 행복하냐고 묻는 현식의 눈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무슨 문제라도? 갑자기 현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다고 불쌍하게 생각하진 마세요. 행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으니까요. 혜인은 행복하다는 현식의 덤덤한 대답에 왠지 모르게 화가 나서 마음과는 달리 조금 쌀쌀맞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혜인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세상에는 행복과 불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나는 그렇기도 하구나.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레스토랑에서 나왔을 때 밖에는 땅거미가 져서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혜인은 짐짓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이 제자가 오늘 옛 선생님께 술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혜인이도 술 하나? 그렇다면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준 제자에게 이 선생님이 근사하게 대접을 해야지. 저는 잘 못하지만 선생님께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술 기운을 핑계 삼아 오랜만에 선생님께 하소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싶고요. 이거 겁나는데 아무튼 가자. 현식은 관광호텔 스카이라운지로 혜인을 데려갔다. 오랜만에 만난 탓인지 두 사람은 술을 꽤 많이 마셨다. 혜인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했고 현식 또한 취기가 꽤 올라 있었다.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물끄러미 술잔을 바라보고 있던 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아까 제게 행복하냐고 물으셨죠? 그랬지. 현식은 왜 다시 그 말을 꺼내는가 싶어 혜인의 기색을 살피며 대답했다. 선생님, 저 지금 불행해요. 너무나 불행해서 죽고 싶을 정도예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냐고요? 강현식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선생님, 선생님도 강현식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지요?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어쩌다가 꿈 많은 소녀 시절에 그 사람을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룰 수 없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슴앓이 하며
살아왔어요.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을 억누르며 살았다고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혜인아, 진정해. 너무 취한 것 같구나. 아니요, 저 취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선생님, 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한없이 울고 있는 거 아세요?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실 리가 없지요. 선생님은. 선생님, 선생님 귀에는 들리지 않나요? 제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움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선생님. 현식은 혜인의 울부짐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옛일이 떠올랐다. 서울로 유학을 떠나기 전날 대학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던 혜인의 또렷한 눈망울이. 사실 현식은 혜인과의 약속을 지켰고 또 기다리기도 했다. 혜인이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현식은 광주에 있는 대학의 강사로 임용되어 순천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한번 다녀가라는 숙부님의 권유가 있고 해서 바람도 쐴 겸 뉴질랜드에 갔었는데 돌아와서 혜인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현식은 그제서야 혜인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 일시적인 동경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임을 알았다. 그리고 자기 역시 혜인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이제 혜인이도 대학생이고 성인이 되었으니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면 기꺼이 사랑을 받아들이리라고. 하지만 혜인은 그날 이후로 현식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우연히 고교 제자를 만나 혜인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현식은 자신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결혼해버린 혜인이 내심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어쩌면 자신이 혜인의 마음을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식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여학생의 동경심을 사랑으로 오해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6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